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시선 집중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죠.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는 보고 들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은 열려서 촌철님들의 채팅을 제가 보고는 있는데 저희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실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실 거라서 라디오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요? 네, 제이비의 얼굴이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목소리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좀 오늘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좀 만나주시고요. 예. 하지만 촌철님들의 댓글은 제가 보이니까요. 여기로 소통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제가 기술치여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네,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미희랑님이 오늘 새벽 4시에 삶의 터전으로 나왔습니다. 제발 경제가 살아나서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모두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새벽 4시부터 출근하시는구나. 힘드시겠다. 그렇죠? 저희랑 비슷한 시간에 깨어 있어서 약간 연대의식이 들기는 하는데 몸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손수, 생강청, 배청, 도라지청, 대추청까지 제이비와 저의 목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야린님 기억하시죠? 네네. 야린님이 제이비를 비롯한 시선 집중의 남자 제작진들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하나도 못 받을까 봐 초콜릿을 한 상자 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이비 거는 초콜릿이 아니라 양갱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왜 양갱이에요, 저는? 제이비랑 딱 어울리잖아요. 저 초콜릿도 좋아해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양하게 달달한 거 드릴게요. 좋아해요. 예. 네, 야리님의 이런 세세한 배려는 잘 받으셔야죠. 어떻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라지청도 참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님이 오늘 오사카에서 듣고 있는데 왜 유튜브 안 돼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라디오로 들으셔야 되는데 오사카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인터넷을 켜시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나온 말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왜 이걸 강조를 했을까요? 네? 술을 마신 상태로 미뤄 당시 홍장원 1차장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때 상황 진술이 횡설수설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주를 즐기고 편 국정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완주가 아니라 반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완주가 아니라 반주. 네, 대답 듣고 싶은데 안 하겠죠?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어떤 말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국회 장순욱 변호사죠. 대리인단에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간의 문답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조태용 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을 물고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는 국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간인이 정보기관 수장과 나눌 대화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계엄 직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다 그 시점에 조태용 원장이 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소리에서 그 얘기가 잠깐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단문을 보냈다면 국내에 있었던 걸 얼추 알 수 있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만 알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유를 안 했던 걸까요?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해외 로밍은 되니까 해외에서 보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 뭐 그랬다고 쳐요. 근데 하여간 단문 뭐 이제 문자 내용이 뭔지는 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뭐 단문 내용을 보면은 얼추 뭐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인지 아닌지. 네, 근데 그죠? 조태용 원장이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 남아 있다면 본인의 전화기 아니면 김건희 여사 전화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저런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문자 질문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표정이 참 저는 기억에 남던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모습.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흔히 관용적 표현은 먼 산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례했기 때문에 먼 산은 아니었겠네요. 네. 정기수님이 김건희 여사의 조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뭐 수사기관이 여기까지 파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전화한 시기 뭐 이런 게 조금 엇갈렸고요. 그리고 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주요 발언과 지금까지 탄핵심판 총정리 잠시 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집중을 할 건데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하고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박덕흠, 나경원, 김민전 의원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탄핵 소추로는 5가지를 들었던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열거는 못해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이 점만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의석 분포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할 것인가?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효과는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건가요? 뭐 누구나 예상하는 것일 텐데요. 탄핵 사유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의 절차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해 왔다라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타깃으로 문영배 소장 대행만을 설정함으로써 그 불공정성의 배경에 정파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뻔한 전략인데요.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건 인용 결정이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해놓고 승복할게요.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니까 내달려 나갈 심산이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인 거죠. 네, 이 양미양님이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진짜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이태희님 제일 뒤가 캥기는 사람들부터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헌재에서 중대 결심을 말했어요. 윤갑근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도 문영배 대행 탄핵안 발의와 다를 바 없는 전략이니까 뭐 굳이 평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발언은 비유하자면
밥 다 먹고 숭늉 마시다 말고 나 밥 안 먹을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여전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왜 방송 안 하냐, 제 입이랑 더마카 어디 갔냐 찾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유튜브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접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니까. 잠깐만 지금 화면이 뭐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슬슬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안 들리시는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라디오 95.9 잡아주시고요. 아니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MBC가 12.3 내란의 실행 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계엄 실행 계획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노상원 수첩엔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는데요. 심지어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무려 5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수집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발을 디딜 자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또 수백 명의 이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도나 북한 접경지대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종북 세력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사용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해 북한과 비공식 접촉하고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며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7644님이 와, 이 뉴스 보고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노트에 적혀있는 이 계획을 듣고요 라고 지금 놀란 가슴을 아직도 쓸어내리고 계신 건데 네.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충격을 넘어서 좀 황당하게까지 한데요.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까지 이른바 수집하려 했다고 하는데 뭐 뭘 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문제는 미치광이 수준의 이런 난폭한 계획을 어느 선까지 보고하고 어느 선까지 공유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지 노상원의 수첩에만 머물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그 계엄 수뇌부하고 공유를 했는데 다만 1차, 2차, 3차 실행 계획으로 나눠져 있어서 1차 체포 대상은 15명, 16명에 국한이 됐었던 것인지 이 계통을 지금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그 기재돼 있었다라는 겁니까? 노상원 수첩에 기재돼 있었던 거라면서요. 네. 노상원 수첩은 수사기관이 입수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당연히 캐 물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공소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예를 들어서 공유의 범위,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행 계획의 진척 정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노 전 사령관이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첩에 대해서.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머리로 생각하고 노상원이 쓴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어디까지 진행이 진짜로 계획이 됐었던 건지 예.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바로 이 충격적인 뉴스가 나가는 순간 저희 유튜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충격요법이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유튜브도 충격요법에는 좀 통하는가 보군요. 네. 어쨌든 방송인 김재동, 차범근 전 감독 이런 분들은 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함에 대해서는 이유를 캐물으면 안 돼요.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 다 앞에 좌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좌파 X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던데 네. 체포 명단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독도님이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이 많았던 겁니까? 네. 저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전철님들 우측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측 보행하시라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 군에 있었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저렇게 표현을 하나요? 라고 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광훈 씨가 전한길 씨 저격에 나섰더라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서인데, 자, 먼저 전한길 씨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 11월 4일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그거는 나쁜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역사 왜곡하면 똑같은 건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광주 시민들에게 2번 희생, 알겠죠?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광훈 씨의 말인데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에 출연해서 전한길 씨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도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지금 연설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 배웠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전광훈 씨는 왜 뒤늦게 전한길 저격에 나선 것일까?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약간 경쟁 심리가 생기셨나? 자, 그 이유는 전광훈 TV에서 했던 전광훈 씨의 다른 말, 그 한 대목에 그러니까 주목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옆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전한길 일타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역사는요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입니다. 건국사를 모르면요 역사 교수일지라도 뻥이요, 뻥. 이따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제 3.1절은 가문에 꼭 나오도록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보고, 그러나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그건 뭐 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3.1절에 가문에 안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친북, 종북, 그 다음에 또 친중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라는 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분쟁 속에서 이른바 극우 본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떠오르는 극우 견제에 나선 듯한데, 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라 하고요. 평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 전광훈 씨의 주장은 뭐 평할 가치가 없고요. 그나마 전한길 씨의 이전 발언, 조금 전에 들었던 지난해 11월 발언, 이건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왜 어찌 저리 한순간에 변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12.3 내란을 두둔하고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적 일관성을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사고의 일관성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요.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둘째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고의 급변 사태를 넘어서 사고의 돌연변이 현상에 거의 가까운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전한길 씨가 12.3 내란 직후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이런 걸 할 때냐 막 이러면서 엄청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그 5.18 얘기했던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단순히 몇 달 전 12월 3일 내란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지금 왜 이렇게 갔는지 전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어제 전한길 씨가 어디를 갔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이건 또 무슨 근거죠? 휩쓴다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사라진다는 표현으로 네. 바꿨네요.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뀐 겁니까? 네. 그러면 책임이 면해집니까? 그런 겁니까? 그것도 의도적 언어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궁금하고요. 한편 같은 시각에 반대편 안국역 인근에서는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따로 열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3149님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두 분 참 용호 상박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한울담비님이 이건 뭐 동물의 세계인가요? 박외숙님 정광훈 목사가 왜 전환기 씨를 신경 쓰기 시작하냐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돈이 옮겨가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